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초 교육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구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주에도 큰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대개벽기라는 말인데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가을철에도 우리와 근본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인간 생명과 공동체의 뿌리인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의 정의마저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뿌리를 못 찾고 근본을 부정하는 것을 경계하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충효열은 국지대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충과 효 그리고 열이 나라의 큰 기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문화중심 채널 상승방송에서는 인간의 길 가효국충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충효정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임진왜란의 전장을 누비며 불패의 신화를 이룬 이 위대한 명장에게 충과 효는 그의 험난한 인생을 지켜준 두 축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에서 충과 효는 과연 어떤 가치와 무게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새로운 면모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 연구소장이시며 이순신 리더십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임원빈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순신 연구소 연구소장이시면서 그동안 충무공 이순신에 관해 많은 연구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네. 이순신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순신 연구소는 그 아산에 있는 순천향 대학교에 있고요. 네. 아마 대학 그 연구소 가운데는 유일한 이순신 연구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999년도에 그 설립이 됐고 이순신 관련해서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 또 잘못된 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올바르게 전파하자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학술 세미나나 또 연구 논문집 이런 것들을 발간하면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순신 연구 교육의 중심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순신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충무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 연구소장 임원빈 교수입니다. 우리 국민들 이순신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알고 계신데, 그러나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또 이렇게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연구한 내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풀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그 임진왜란 이순신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들. 우리 보통 그 임진왜란 해전 승리 그러면 보통 위대한 리더 이순신만 생각하는데 이순신이 혼자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역사에서 많이 안 다뤄졌는데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순신 생애에 대해서 한번 유년 시절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노량해전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오늘 포커스가 이제 충과 효인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 순국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이순신 죽음에 관련해서는 뭐 자살설이니 은둔설이니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한번 정리를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진왜란 해전이나 이순신 관련된 내용을 보면 설화성 이야기나 역사적 사실, 소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대표적으로 사례로 드는 게 명량해전 철새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명량해전 그러면 13척을 가지고 133척을 가지고 이겼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데 과거에는 뭐 일본 함선의 척수가 300여 척, 500여 척, 심지어는 뭐 1000척설도 있었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절대 열세였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까지 많은 뭐 드라마나 또는 뭐 이 TV에서 이렇게 이제 다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명량해전 승리 요인은 명량의 좁은 물목에 철새 쇠사슬을 걸어서 잡아당겨서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승리했다. 이게 이제 명량해전 그 승리 요인을 설명하는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연구자들은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명량해전에서 철새를 걸었다라는 것은 설화성 이야기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잘못된 게 이제 뭐냐면 임진왜란 엄청난 전쟁이거든요. 오늘 뭐 이순신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순신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전쟁이나 해전에서 승리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 전투력 요소의 합이 적보다 우위에 있어야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대부분 위대한 리더 이순신의 역량,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 전투력 요소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해전의 경우, 수군의 경우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 수군은 어디서 싸워요? 바다에서 싸우잖아요. 뭘 타고? 배를 타고. 좋은 배가 있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그냥 빈 배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포. 대포.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무기 체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배와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 우리 수군, 해군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함선, 무기 체계,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는 임진왜란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임진왜란 해전 설명할 때는 그냥 다 이렇게 어디로 사라졌어요.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전투력 요소, 이 둘을 함께 봐야 우리가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임진왜란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그토록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된 첨단 조선 수군과 위대한 리더 이순신의 합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쟁은 과학이지 신화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위대한 리더 이순신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순신이 지휘했던 수군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 수군 제일 중요한 그 전투력의 지표가 아무래도 병력 인원, 수군의 정원이 얼마였을까, 함정의 척수는 몇 척이나 됐을까 이런 건데 여러분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는 수군 병력의 정원이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세종실록 지리에는 5만 402명으로 돼 있고 성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에는 4만 8,800명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이란 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뭐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죠. 대개 뭐 한 500만, 600만, 700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인구 500만에 5만 정도의 수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병력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인구가 얼마죠? 5천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인구 500만 명 정도의 5만 명의 수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인구 5천만 명의 5만 명 정도 해군 병력을 가지고 있다. 비례관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병력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함정의 척수 700 내지 800척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무기 체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은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함포 포격 전술을 구사하는 당시 수준에서 이 당시 수준의 재래식 포를 전 세계에서 동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숙련된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던 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이었다. 여러분 임진왜란 일본군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조총이잖아요. 조총. 이거는 개인 휴대용 소형 화약 무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선수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이건 대형 화약 무기입니다. 여기 또 완구류가 있죠. 대완구, 중완구, 소완구 여기에 비격진철래 이건 터지는 폭탄이거든요. 이걸 실어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신기전은 또 많이 알려진 그런 또 무기인데 화약 무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은 당시로서는 첨단 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약 무기 그것도 대형 화약 무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혁신된 수군이었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배입니다. 배.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의 주력 함선이 뭐예요? 뭡니까? 옛날 다 거북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북선. 물론 거북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로 들면 한산해전 다 아시잖아. 한산해전. 한산대첩. 우리가 이겼죠. 이때 동원된 그 우리 조선수군의 함선 세력이 58척입니다. 일본은 73척입니다. 전투함 숫자 측면에서는 일본 수군이 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그 한산해전 때 동원된 함선 58척 가운데 거북선은 몇 척일까요? 거북선은 3척입니다. 55척이 판옥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력 함선이 뭐예요? 당연히 판옥선이죠.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은 그럼 몇 척이나 만들어온 거야?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이 기록으로 우리가 자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5척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거북선은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니네. 그렇죠. 이 거북선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옥선. 이 판옥선은 외구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이 판옥선이 이제 임진왜란 해전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는데 이 판옥선 이게 이제 판자가 송판떼기 판자고요. 옥자가 집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에서 보는 배 위에다가 판자로다가 집 모양의 상장 구조물을 이렇게 얹혀놓은 모습이다. 이게 아마 판옥선의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판옥선이 뭘까? 굉장히 큰 배입니다. 누구 배에 비해서? 일본 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배인데요. 이게 임진왜란 발발 71년 전부터 판옥선 건조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납니다.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왜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외구가 쳐들어오면 우리 조선수군이 있기 때문에 맞서 나가서 해전을 벌이는데 원거리에서는 조총이나 활쏘다가 막판에 가면 결국은 상대편 배에 기어 올라가서 백병전 칼싸움이 벌어지는데 일본 병사들이 칼싸움을 너무 잘합니다. 일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사무라이 아닙니까? 사무라이. 무사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구는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외놈, 외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 칼싸움 하나는 우리 동양 삼국에서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전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니까 임금님이 이제 또 묻죠. 그럼 큰 배를 만들면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예, 임금님 큰 배를 만들면 원거리에서 이제 활이나 조총을 쏘다가 막바지가 되면 이제 서로 접해가지고 붙어서 서로 이제 상대편 배에 올라가서 이제 백병전이 벌어지는데 우리 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외놈들이 와가지고는 마치 성 아래서 성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어 올라와야 되는 이런 국면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기어 올라올 때 우리가 칼싸움은 좀 떨어지지만 긴 창으로 이렇게 푹푹 찌르거나 긴 나무에다가 낫을 설치해서 푹푹 끌어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판옥선입니다. 이게 안 만들어지다가 임진왜란 발발 37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시제품이.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서 서울, 마포, 망원동 앞 그 한강에서 임금님이 보는 가운데 해전 시범을 보여요. 아마 여기서
임금님 재가가 난 것 같아요. 그 뒤로 이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10여 년 동안 대대적으로 판옥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발발 대개 한 27년쯤 되면 이 새로운 함선 큰 배 판옥선이 만들어져서 우리 조선 수군의 모든 기지에 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 판옥선이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거의 200여 년 동안 이런 준비를 해왔어요. 고려 말부터 외구에 대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역사 지식과는 달리 꽤 착실한 전쟁 준비가 돼 있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이렇게 배우면서 임진왜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일본 애들은 서양에서 뭐 새로운 화약 무기, 조총 이런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 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도대체 뭐 한 거야? 맨날 동인이다 서인이다 편 갈라서 당파 싸움이나 하고 그러다 갑자기 침략당해 가지고 20일도 안 돼서 수도 한성을 점령당하고 임금님은 저 우주로 도망가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인식이 임진왜란 관련된 지식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상군의 경우는 전쟁 준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우리 조선은 임진왜란을 극복을 했어요. 자, 임진왜란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라는 얘기는 어느 분야는 소홀했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착실한 전쟁 준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결합되면서 우리가 뭐 승리했다라는 얘기로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본군의 침략을 극복을 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대한 리더 이순신에 대한 좋은 점도 배워야 되지만 또 한편 음으로 양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선각자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떤 이 조상님들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살펴본 것처럼 이제 200여 년 동안 사실은 외구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님들이 꽤나 착실하게 나름대로 전쟁 준비가 이루어졌다. 적어도 수군의 분야에 국한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위대한 리더 이순신은 임진왜란에 대비해서 어떤 전쟁 준비를 했을까? 이분이 전라 좌수하로 부임하는 것은 임진왜란 발발 1년 2개월 전입니다. 1591년 2월 달에 부임을 하는데 이분 그 정읍현감 한 소령 중령쯤 되는 계급에서 갑자기 7계급 특진을 해가지고 이 전라 좌수하로 부임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이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나더러 전쟁 준비하라는 거다. 이분 가자마자 전쟁 준비합니다.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무기 측에 관리 잘못한 관리들 불러다가 막 곤장도 치고 이런 전쟁 준비를 하시는데 그중에 백미가 아무래도 거북선 건조죠. 거북선.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거북선인데 신의 전함, 신의 돌격선, 거북선을 만들어서 돛을 달고 거기에 천자총통, 지자총통을 싣고 나가서 사격 훈련을 딱 마친 날이 그야말로 소설 같게도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은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까지 전투 준비 태세를 끝내놓고 있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 안 하고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순신 도대체 어떤 나름대로의 이력을 가지신 분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애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1545년에 태어나셨고요. 서울 인현동에서 태어나서 이 고향 문제를 두고 이제 뭐 서울이다 아산이다 막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고향 태어난 곳은 제가 볼 때는 서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고향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아산이죠. 그래서 이순신 연구소도 아마 아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분이 그 사형제 중에 셋째거든요. 제일 큰 형이 희신, 요신, 셋째니까 순신, 우신. 이게 복희씨,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런 중국의 그 성인 임금들을 이렇게 앞자를 따가지고 이제 이름을 졌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순신의 부모님이나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야말로 그 성군들의 신하 역할을 좀 해라.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아마
이름을 졌기 때문에 순신 그러면 순임금의 신하 같은 그런 어진 훌륭한 그런 신하가 되라 아마 그런 뜻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유년 시절의 이순신 모습은 어땠을까?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해 유성룡과 서울에서 이렇게 교분 관계가 있는데 이때 유성룡이라는 분이 이순신을 이렇게 보고서는 저 친구는 이 다음에 큰 장수가 될 리더가 될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 아마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이 서해 유성룡이 사실은 이순신이 죽기까지 아마 이 철저히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주는 후원자, 스폰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분이 그 22살까지는 요즘 부모님도 그런데 무과보다는 사실은 문과 시험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아마 부모님들이 권유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22살까지는 이분이 문과 시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한산도가 또 몇 편의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무인이지만 이런 나름대로의 품격 있는 문인적 소양을 갖출 수 있었던 까닭은 22살까지 이분이 문과 시험을 준비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어린 시절에 친구를 잘 둬야 된다. 그리고 인문적 교양 이런 것들도 충분히 풍부하게 쌓아놔야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훌륭한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키울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분이 21살 때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과로 전향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년 뒤에 무과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과정에 장인어른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아. 이분 장인어른이 보성군수를 지난 방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인 관료입니다. 무장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위 이순신을 보니까 무장으로 이렇게 크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인이 이렇게 지도를 해서 아마 무과 시험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분이 22살 때 무과 시험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6년 동안 준비를 해서 28살 때 처음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아시다시피 낙방하잖아요.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낙방하는데 다시 4년간의 재수를 거쳐서 32살 나이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22살 때 무과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32살 때 합격을 했으니까 10년이 걸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마 위인 사례가 아닐까. 이순신 대기만성형이에요. 누구든지 10년을 투자하면 못할 게 없다. 이런 교훈을 또 우리 이충군께서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32살에 무과에 합격을 해서 관계에 이제 처음 나가는데 처음으로 받은 직책이 저쪽 북쪽에 있는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입니다. 당시 계급으로 종구품.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군 계급으로 한 소위 중위 정도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만 4년이 안 되어서 36살 때는 이번에는 저쪽 전라도에 발포에 수군 만호가 되는데 만호라는 벼슬 당시 계급으로 종사품이에요. 요즘 계급으로 따지면 이게 해군 대령입니다. 무과에 합격해서 관료 생활 시작한 이래 위관장교에서 대령까지 진급하는데 만 4년이 걸리지 않은 초급 관료 시절부터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무인 관리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발포 만호를 한 1년 반쯤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파직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이제 훈련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직속 상관 병조정랑 서익이라는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건너뛰어서 진급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차단하고 나섭니다. 그때 이 차단을 당한 과장급에 해당하는 이 병조정랑 서익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이 발포만으로 있을 때 검열관으로 와서 요즘 개념으로 검열관으로 와가지고 장계를 잘못 일부러 이렇게 무고성 장계를 올려가지고 파직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위관장교까지 강등이 되고 또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또 복직이 돼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36살까지는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 전라 좌수사로 발탁되기 전까지 이제 이렇게 강등이 되고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시련의 관료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순신 이런 분들이 이제 직속 상관 중에는 뭐 잘 봐준 분도 있지만 또 개 중에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꽃같게 보고 한번 이렇게 언젠가는 내가 응징할 거야. 이제 이런 분들이 생겨났겠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백의종군도 하고 파직도 당하는 그런 시련의 관료 생활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읍 현감으로 있던 그때에 전라 좌수하로 발탁이 돼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서해 유성룡이 천고에서 이렇게 발탁이 됐다. 물론 맞습니다. 이 서해 유성룡은 이순신 뭐 영원한 그 스폰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을 설명할 때 이 유성룡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러나 꼭 유성룡이 천거에서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임진왜란 발발 한 4년 전쯤에 1587년, 1588년 요 연간에 임금 선조가 특별 인사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아마 임금 선조도 일본이 쳐들어올 거라는 아마 불길한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제도인가 하면 불차탁용이라는 제도입니다. 불차탁용.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불차탁용. 이게 뭐냐? 순서에 관계없이 유능한 무인 관료를 천거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요긴한 직책에 내가 임명을 해서 쓰겠다. 여기에 이제 이순신이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뭐 삼정승, 요즘식으로 따지면 뭐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급들한테 유능한 무인 관료를 천거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천거를 하는데, 그 중에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이산해라는 분, 병조판서로 있던 정언신이라는 분, 이분이 한 7명, 9명 이렇게 천거를 하는데 이 가운데 이순신이 똑같이 3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인사제도에 의해서 이순신의 역량이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발탁된 것이지 꼭 무슨 개인적으로 누가 천거를 해서 발탁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됐으니까 이분이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부임을 해가지고는. 중령, 소령 정도 되는 계급에서 요즘식으로 따지면 투스타, 해군 소장으로 7계급 특진을 했으니까 가서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겠죠. 또 그 과정을 또 보면 그 대관들이, 신하들이 막 반대를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직책이 전라 좌사가 아니고 저쪽 함경도 고사리진 첨사라는 건데, 그거는 한 6계급 특진이거든요. 근데 이때 막 대관들이, 관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선조가 인사안을 처음에는 철회라는데,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이제 7계급 특진을 시킨 전라 좌사를 이제 발탁을 하는데, 이때도 또 신하들이, 대관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7계급이나 특진을 시킵니까? 이렇게 하면 인사의 원칙이 무너집니다. 하면서 또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조 임금이 아주 나름대로 강력한 자신의 그 의지를 피력을 합니다. 나도 이 인사가 상규에 어긋난 걸 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의 위기 상황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 저 임지로 떠나는 이순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샷마우스해라. 이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이순신이 전라 좌사로 발탁되는 데는 임금 선조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이 됐다. 여기에 부응해서 이순신은 부임하자마자 바로 전쟁 준비에 돌입을 했고, 아시다시피 거북선도 찬제하는 등 나름대로 전쟁 준비로 화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라 좌사가 됐고요. 임진년 첫 해에 이순신은 4차례 출동해 16번의 이제 전투를 치르는데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적인 해전이 아까 말씀드린 한산대첩이죠. 58척 대 73척이 싸웠는데 우리는 한 척도 격파가 안 되고 일본 수군은 73척 가운데 59척이 격파 및 납포가 됩니다. 거의 전멸이에요. 이 패배 소식을 들은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일본 수군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앞으로 조선 수군 만나면 해전하지 말고 회피하라.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은 혁신된 아주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첨단 수군이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또 이순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삼도 수군 통제사잖아요. 이게 원래 임진년까지는 이 수군 통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보니까 뭐 전라 자수사, 전라 우수사, 경상 우수사 여러 수사 함대 사령관들이 이제 있는데 직급이 똑같아요. 정삼품.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통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이 벌어진 그 이듬해 1593년 괴사년에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를 그런 직책을 신설하는데
이순신이 제1대 3도 수군 통제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통제사에서 파죽되기 전까지 이제 남해 바다를 책임지면서 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임진년 개사년부터 정유재란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순신이 한 일이 한산도에서 일본군의 서진을 차단한 겁니다. 한산도에서 남해의 바닷길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한산도가 경상도 해역 깊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호남을 공략을 못했어요. 왜? 조선수군이 경상도에 깊숙이 와 있기 때문에 호남을 공략했다가는 보급로가 너무 긴데 결국은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조선수군이 한산도에서 이 보급로 길목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조선수군이 한산도에서 이 남해 바닷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저 서쪽에 이제 그 당시 임진왜란 후반이 되면 동쪽으로는 함경도를 다 점령을 하고 서쪽으로는 소수행장부대가 평양까지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일본 선봉 주력 부대들이 전투를 지속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급이 뒤따라야 돼요. 당시 보급로는 육로가 아닙니다. 바다와 강이에요. 평양에 있는 소수행정부대가 전투를 지속하기 위해서 보급을 받으려면 남해를 통해서 서해를 통해서 뭐 한강, 예성강, 대동강 이런 식으로 강을 통해서 보급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그러면 명나라에서 구원한 것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근본적으로 자체 내려놓고 보면 조선수군이 한산도에서 남해의 바닷길, 일본의 보급로를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방식대로 일본 조선 침략 전략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또 다시 통제사에서조차도 이순신이 파직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정유재란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보였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가등청정 갓도라는 이 일본 장소가 이제 건너온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선조 임금이 이순신에게 통제사에게 출동을 해서 잡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명령을 거절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삼도주군 통제사가 불복을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파직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시 통제사가 된 원균이 조선수군을 지휘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칠천량 해전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상황은 가장 조선수군의 전투력이 높았던 때예요. 그런데 지휘관이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다. 그러다니까 이제 조정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을 해서 이제 맡겼는데 그 당시 상황은 함선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이라는 분 통제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저 전라도 장흥 회령포에서 경상 우수사 배설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도망쳐온 함선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여 척이 돼요. 이 10여 척을 모태로 해서 이걸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량해전 13척이 뭐 300여 척과 싸워 이겼다. 이거에만 이제 주목을 하시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명량해전이 벌어질 당시에 일본 그 지상군은 호남을 쓸고 올라가 가지고 전부 초토화를 시켰어요. 호남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보급로가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남해를 통해서 서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급로가 올라가면 호남을 다 장악할 수가 있는데 명량해전에서 다시 이겼어요. 이순신이 다시 이겼어요. 다시 보급로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저 위에 올라가 있던 정읍이나 이렇게 올라가 있던 일본군들이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순천부터 다시 그 남해 연안에 이렇게 성을 쌓고 이제 수세적으로 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명량해전 이것도 이제 한산해전과 아주 유사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선수군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명량해전 당시에 10여 척, 13척이었던 전함이 마지막 노량해전 하기 전까지는 약 한 6, 70척 정도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명나라에서 또 수군도 파병을 했어요. 잘 아시는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이라는 분이 이제 200여 척의 배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조선 일본군과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과 이순신이 합세해서 한마디로 이제 조명수군 연합함대가 이제 구성이 돼서
여러분 그 순천에 보면 예교성이라고 있어요. 일본 소서행장이 만들어낸 그 성이 있는데 이거를 바다에서 봉쇄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상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철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못 가게 막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서행장은 일본에서도 꽤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그 장수고 하니까 뭐 김해, 사천, 뭐 거제도 여기에 있는 일본군들이 총 출동을 해서 500여 척이 소서행장 부대를 구하러 이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맞서 싸운 게 노량해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위대한 리더 이순신이 여기에서 순국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노량해전에서의 이순신의 순국은 오늘도 이 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인데 위국 헌신한 이순신 충성의 극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다음 주제로는 충과 효 이순신의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도대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나 뭐 학창 시절에 좌우명을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이렇게 매일 그걸 되새기곤 하는데 이게 그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순신 좌우명에 해당하는 거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 쓰이게 되면 죽기로서 일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들판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권세 있는 곳에 아첨하여 한때 영화를 사는 것 같은 것은 내가 제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분이 이대로 살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쭉 그 생애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충과 효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 말은 여기 이제 한번 먼저 이걸 보지요. 내가 온 마음을 바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했건만 오늘에 이르러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 버렸구나. 이게 뭔 내용인가 하면 이게 이제 통제사에서 파직되고 백의종군 처분을 받고 이제 저 진주에 있는 도원수 권율효에 가가지고 백의종군 하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그 당시 여수에 있었어요. 그 여수에 있었는데 배를 타고 아들이 통제사에서 파직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까이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아들 보려고 배편으로 올라오시다가 배편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이순신은 이제 아산 근방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보려고 간 건데 살아있는 어머니를 못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본 거예요. 이분이 뭐 아시다시피 참 효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한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일심 충효한데 도차 구상이라. 내가 온 마음을 충과 효에 전심하고자 했건만 오늘에 이르러 모든 게 다 허사가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백의종군 처분을 받았으니까 나라에 죄를 입었고 이게 이제 충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토록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었건만 그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안 됐으면 아마 그 어머니가 더 오랫동안 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때 상황은 개인 인간 이순신으로서는 진짜 견디기가 어려운 절망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어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지니까 당시는 이제 경상 우수영, 경상 자수영,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이렇게 이제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지키는 영역이 있는데 경상도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상 우수사 원균이 이제 후퇴를 하다가 옆에가 이제 전라 좌수영이기 때문에 이순신한테 구원 요청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순신 밑에 있는 지휘관 참모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아니 우리는 전라도 영역을 지키면 되지 왜 경상도로 출동을 해서 위험한 짓을 하느냐 이런 편의 이제 주장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나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임금님도 저 위로 몽진 가시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느냐 빨리 출동을 해서 일본군을 무찌르는 게 이게 맞지 않느냐 말이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되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이제 우리 이순신께서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죠. 뭐 적의 기세가 마우뻗쳐서 국가가 위급화가 된 이때 어찌 다른 도의 장수라고 핑계하고서 물러나 제 경계만 지키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 이 죽는 것밖에 없다. 싸우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 이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또 소개해드릴 이 내용은 통제사에서 이제 파직이 되고 다시 통제사가 임명이 돼가지고 10여 척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10여 척도 칠천량 해전에서 패해가지고 거의 패잔병 수준이고
그래서 무슨 총소리만 나오면 막 도망가기 바쁜 오합지졸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10여 척에 있는 부하 장수들 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들이 임금의 명령을 같이 받들었으니 의리상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다음에야 한 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아까울 것이냐. 오직 죽음만 있을 뿐이다. 이 몇 가지를 보면 이분은 임진왜란을 당해서 언제든지 자기는 자기 한 목숨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노량해전 직전에 500여 척이 이제 쳐들어오고 이제 마지막 해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날 해전이 벌어지기 전날 저녁 밤 12시 자정에 배 위에 올라가서 손을 씻고 하늘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내용이 이래요. 차수 약재면 사즉 무감이라. 이 원수 모조리 없앨 수만 있다면 이제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노량해전을 벌입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노량해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해전이나 어떤 전투에서도 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최선을 다하는 무인 관료로서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효라는 것도 사실은 충과 똑같은 거죠. 충이 나라와 임금을 위한 백성을 위한 내 온몸을 바쳐 이렇게 던지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효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효자로 소문이 나 있죠. 이순신이 그 어머니한테 한 이런 내용들 기록들은 이렇게 보면은 일기에 이제 나오는데 그 일기가 언제부터 쓰여지는가 하면 1592년 1월 1일부터 쓰여져요.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그해 1월 1일부터 쓰여지는데 그 1월 1일 일기에 어머니 내용이 나와요. 이때 이제 1월 1일 그럼 뭡니까? 설날이잖아요. 설날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고향, 어머니 이거 아니겠습니까? 설날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축수에 잔 한 잔 올리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유감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라 좌사로 발령이 났으니까 고향은 아산이고 어머니 아산에 계신데 지금 이제 여수에 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 문안을 이렇게 여쭙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사람을 보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들어왔다. 어머님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다. 이런 내용이 수시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20일 내지 30일에 한 번쯤 사람을 보내요.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때는 거기다가 어머니 드릴 물건들을 음식들을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아산에 있던 어머니를 전쟁의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수가 전라 좌수행이거든요. 그 옆에 여수 근처 고읍내라고 하는 장소에 어머니를 모셔요. 자기 그 군관 집에다가 모시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순신은 여수가 본영이지만 사실은 한산도에 나가서 이제 바닷길을 막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한산도와 여수 본영 사이에는 타무선 배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편에 또 어머니 얘기를 계속 또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봉과 변우현 두 조카를 본영, 여수 본영으로 보내어 어머니의 안부를 알고 오게 하였다.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항상 어머니 고향 얘기는 설날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계산년 때 어머니를 모셨는데 가보년 설날을 같이 지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을미년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같이 못 하고 이제 한산도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을미년 설날 이순신의 일기입니다.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나라 일을 생각하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 또 병드신 80 노친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 새벽에 어머님을 모시고 일행을 데리고 배에 올라 본영으로 돌아와서 종일토록 즐거이 모시니 다행이다. 10월 3일 날 오셨죠. 이제 그 이튿날 뭐 이렇게 수연을 베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10월 7일 날 보면 맑고 따스했다. 일찍이 어머님을 위한 수연을 베풀고 종일토록 즐기니 다행이다. 이건 생략하고요. 10월 10일 정오에 어머님을 하직하고 오후 2시께 배를 탔다. 바람 따라 돛을 달고서 밤새도록 노를 재촉해왔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산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순신과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 해고예요. 예. 이것도 좀 극적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애타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못했던 거, 뭐 그다음에 생일도 챙겨드리지 못한 거, 그거를 여수 본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한다. 뛰쳐나가 뛰며 둥근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다. 곧 해암으로 달려가니 배가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야. 이루 다 어찌 적으랴. 물론 뒤에 적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백의종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장례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4월 19일 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장례도 못 치르고. 한번 보시죠.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님 영전 앞에 하직을 구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을 것이랴. 어서 죽는 것만 갖지 못하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충과 효에 모든 마음을 바쳤건만 이 상황에서 다 무너진 거죠. 백의종군 처벌로 나라의 죄를 졌고, 자기는 어머니를 그토록 효도를 하고자 했지만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상황을 보고,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량해전, 마지막 노량해전을 치르는 분이 이순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순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순신 그러면 그 뭐 자살설, 뭐 은둔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에 관련된 이설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노량해전에서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설이라는 이런 설이 나왔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평소에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는 죽겠다라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이 진린 도독이라는 분도 이제 그런 글을 남겼고, 여기 한번 보시면 명나라 진린 도독 같이 이제 이순신과 함께 했는데, 이분이 추억하건대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이라 오직 한 번 죽는 것만 남았도다, 이렇게 평소에 얘기했는데, 이 강토도 다 찼고 일본 애들도 이겼는데 왜 죽었냐,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이라는 사람은 이순신의 부하입니다. 이분이 이제 뒤에 적은 걸 보면 이순신이 평소에 나는 저기 물러가는 날에 죽는다면 아무런 유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했어요, 물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 일부러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발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성윤이라는 분이 이렇게 노량 충렬사에 제한다라는 그 글에서 공로 커서 상 못할 것을 미리 알고서 제 몸 던져 충성배로 결심했던가. 이여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공의 한 번 죽음은 작정한 바가 아니었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뒷사람들이 자꾸만 자살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요. 드디어 이제 이 숙종 때 그 뭐 대제액을 지냈다라고 하는 이민서라는 분, 김충장공 유사에서 보면 이순신은 전투가 벌어지자 투구를 벗고 스스로 적탄에 맞아 죽었다. 이게 이제 자살설로 된 거예요. 일부러 투구와 갑주를 벗고 싸우다가 죽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조선시대에, 그 웃기는 얘기다 이거, 이런 자살설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렇게 비판의 글이 나옵니다. 의심하되 장군은 그 기밀을 알았으며 마침내 투구를 벗고 적진 속으로 돌입한 것이라 하도다.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장군의 마음을 아노라. 어찌 닥쳐올 화를 겁내어 자기 생명을 가벼이 하였으리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충장군 김덕령처럼 또 무슨 영모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일부러 죽었겠는가. 이거는 이순신의 평소의 인품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이순신이란 분 언제나 죽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 전투가 벌어지면 맨날 앞에 서서 앞에 있는 그 활을 쏘는 사부들하고 나란히 활 시위를 당겼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하 병사들이 아이고 통제사님 들어가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랬다고.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렸는데 어찌 자네들만 노고롭게 하겠는가,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설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이순신에 대한 동정론. 살았어도 결국은 의병장 김덕령처럼 영모에 희생돼 가지고 아마 이거 뭐 이제 참 치욕의 그런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자살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못난 임금 선조, 그다음에 이순신에 대한 엔티 세력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위대한 리더 이순신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간수를 못하고 이런 인물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 이런 거예요. 이 자살설에 깔려 있는 내용들이. 그런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식민사관 또는 자학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진왜란 그러면 맨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조상님들은 뭐 맨날 전쟁 준비도 안 하고 동인이다 선이다 파갈러가지고 권력 다툼만 하고 이러다가 그렇게 당했는데 이순신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조차도 결국 이렇게 자살하도록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저는 자살설이나 이설들이 건전한 역사의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순신의 순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맹주서라는 사람이 쓴 그 노량조 이통제라는 글인데 깃발 날리며 도끼 들고 100번 싸울 때 귀신이 그 몸을 보호했건만 가을 하늘 장수 별 떨어지다니 남방의 큰 나무 꺾여지다니 본시부터 그 한 죽음 뜻이 있거니 뒷사람이 그 까닭을 어찌하리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많은 전장에서 매번 선두에 서가지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어요. 이분은 사천해전에서 왼편 어깨에 조총을 맞아가지고 뭐 중상은 아니지만 이거 뭐 까딱하 했으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하늘이 이순신을 보호해가지고 죽지 않게 하더니 왜 노량해전에서는 하늘이 그토록 보호했던 하늘이 이순신을 보호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임홍량이라는 사람이 현춘사 상량문에 쓴 거 보면 전쟁에서 죽겠노라 첫 번 맹세한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늘이 남겨두지 않아 마침내 순절하였던 본 뜻을 이뤘나니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이 남겨두지 않아 마침내 순절하려던 그 뜻을 이뤘나니. 자 노량해전에서의 이순신의 순국 뭡니까?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보호해주지 않았죠.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전통사회에서 무장들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우다 죽어서 말 가죽으로 시체를 싸가지고 돌아와서 장사 지내는 거. 이거를 가장 큰 영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고사가 여러분 마혁과시라는 고사입니다. 마혁과시. 말맞자 가죽혁자 쌀과자 시체 시자입니다. 자, 이 후한서 마원이란 사람이 쓴 얘기인데 사나이는 모름지기 무장은 전쟁터에 나가서 마땅히 말 가죽으로 자신의 시체를 싸서 돌아와 장사를 지내야 한다. 어찌 대장부가 침대 위에서 누워가지고 여자의 시중을 받으며 죽을 수 있겠는가? 이게 그 당시 전통사회의 무장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마원은 어떻게 죽었을까?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이분도 싸우다가 죽지 못했더라고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병들어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혁과시 영광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순신의 순국, 평소 무장으로서의 희망상. 이분은 무장으로서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냐면 침략을 당했어요.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곤욕을 당했어요. 임금은 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이거는 무인 관료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 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상황이 되면 이놈들 모조리 다 쳐부수고 나는 전쟁터에서 죽을 거야. 목숨을 바쳐서 싸울 거야. 이런 게 이순신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의식화된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노량해전 당일에도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이 원수 모조리 무찌른다면 내 지금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물론 이렇게 해고 싸웠지만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수많은 해전에서 다 지켜준 하늘이 왜 노량해전에서는 지켜주지 않았을까? 100번 싸울 때 귀신이 그 몸을 보호했건만 왜 노량해전에서는 하늘이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늘의 뜻이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그 이순신의 죽음을 제가 글을 찾아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참 공교롭게도 임금 선조입니다. 임금 선조가 이순신 죽고 난 다음에 제문을 짓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 없다 그대여 공로는 사직에 있고 충성절개는 죽어도 영화롭다. 인생 한 세상에 한 번 죽음 못 면하는데 죽을 때서 죽은 이로 그대 같은 이 드물도다. 죽을 때서 죽은 이로 그대 같은 이 드물도라. 여러분 이순신 같은 죽음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희망사항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 이순신의 순국은 평소 무장으로서의 희망사항 플러스 하늘의 뜻이 통해서 이순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가장 영예로운, 가장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우리 역사 내내 길이길이 추억할 수 있도록 한국적 리더의 표상으로서 위대한 리더 이순신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마 이순신 순국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살설, 은둔설, 이순신의 죽음을 둘러싼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우리 이순신의 이러한 위대한 죽음을, 이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천 가을 문화를 열어가는 상생방송이 마련한 인간의 길 가요곡중. 다음 시간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현대적 재해석이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